우리 대기업, 오늘날 대한민국의 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했느냐. 실업률이 아직도 3% 4%밖에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 지금 이 모든 공은 우리 대통령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꼬리야. 누가 잘한 겁니까? 제1공은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책은 대통령이 폈는데 실제 싸우는 건 뭡니까? 이 국제 경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대기업이 한 것입니다. 그 대기업에 공을 돌리는데 우리가 매우 인색합니다. 인색. 한국에서는 누가 큰 소리를 치느냐? 이 비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아까 언론의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에서 뭘 비판하는 그 기준을 보면은 어떤 기준을 놓고 비판하느냐. 공무원은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 100% 완벽해야 된다. 기록적인 포고가 나오면은 바로 그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지하실에 침수가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지하실, 서울에 있는 모든 건물의 모든 지하실에 비가 300mm가 와도 침수가 되면 안 된다. 침수되면은 그것은 성취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의 완벽한 기준을 놓고 봅니다. 즉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국의 언론, 정치, 학자들 머릿속에는 인간을 비판을 할 때 그 기준을 인간이 하나님의 어야 한다.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것을 딱 기준으로 설정해가지고 인간이 그 신보다도 못한 일을 하면 막 비판을 합니다. 막 비판을 해요. 그러다면 비판권을 가진 사람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국가를 비판할 때는, 정부를 비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천국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국. 국가와 정부는 천국이라 했다. 요순 시절에 그 천국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 그거보다 조금만 못하면 그건 나쁜 놈이다. 독재자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요걸 1950년대에 대한민국에 딱 대놓으면은 이승만은 링컨보다 더 뛰어난 민주적 지도자라야 한다. 1950년대의 국내 사정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죽일 놈이고 독재자고 박정희도 독재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힘이라 해야 되고 나라는 천국이라 해야 한다. 거기에 미달한 놈들은 다 죽일 놈입니다. 요걸 딱 기준을 가지고 비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언론, 학자, 판사, 검사, 글 쓰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도 그런 비판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다 독재자가 되고 친일파가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판권이 누구를 조지느냐? 주로 생산하는 사람, 건설하는 사람을 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자, 언론, 기자, 학자들, 교수입니다. 교수. 정운찬 씨도 교수입니다. 정운찬 씨의 비판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 판사, 사자 붙은 사람, 사자. 아직도 한국은 어떻게 보면 산업공상의 사자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 권력의 전형으로부터 얻어맞으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오늘 이 정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박정희, 대기업, 이병철, 정주영 이런 열심히 이 사람은 건설자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석준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비판 권력이 너무 세고 생산, 건설 권력은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의 단면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는 모든 문화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대기업이 만들어졌다.
이걸 서양에서는 굉장히 신비롭게 봅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대기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대기업이 이루어지려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관계는 가족 단위의 신뢰관계가 아니고 사회적, 국가적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많은 나라가 가족끼리는 신뢰관계가 있는데 이웃과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회사를 만들어도 구멍가게 만들고 기껏해가지고 한 명 회사 만들어가지고 겨우 가족 단위의 이런 중소기업밖에 안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후진국이 대충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느냐? 한국은 가족을 떠나서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그 참 희한하다. 연구를 해보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트러스트라는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진단은 이거예요. 첫째, 군사문화. 한국의 군사문화가 대기업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두 번째는 기독교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 대기업을 뒷받침하는 이 근로자의 어떤 직업 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이렇게 꼽았습니다. 대기업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제한이 없다. 바로 이슬람이다. 이슬람은 대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20% 30% 그러다가 이번에 민주화 혁명으로 대폭발을 했다. 대기업을 만들 수 없는 나라는 부강병이 안 된다. 민주주의도 안 된다. 대만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대기업 전략을 폈죠. 그러다가 결국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한국이 대만을 앞섰어요. 대기업의 힘입니다. 대기업의 힘. 대기업의 가장 큰 공헌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또 한국의 대기업은 이게 뜯어먹히는 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한테만 뜯어먹힙니까? 대기업에 있는 그 회사가 있는 그 마을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 마을 회관도 지어주고 음악당을 지으면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걸 막 짓고 그걸 보면 아 이게 한국의 대기업은 이게 복지구나. 복지기구입니다. 복지기관이에요. 좋은 말이든 나쁜 의미에서 한국의 대기업은 복지기관입니다. 자, 정치인도 먹여 살리지. 언론도 광고를 해서 먹여 살리지. 그 주변 사람들, 근로자들. 이런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 가지고 한국의 대기업인들의 야망에다가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우리가 득될 게 뭐냐. 물론 논어의 이야기대로 부자가 겸손해지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겸손해져.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는 걸 타다기 전에 부자가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충고는 있어요. 또 한국의 대기업들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기업을 이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뜯어먹는 존재라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요새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왜 이슬람이 대기업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슬람의 발전이 왜 늦었느냐 하는 연구 중에서 이런 연구가 하나 있어요. 의외로 간단하다. 의외로 비정치적인 데서 나왔다. 그 상속법에서 나왔다. 우리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 상속법의 대원칙이 장자 상속이죠. 아버지가 이만한 돈을 벌었으면 장자한테 제일 많은 몫을 줍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답니다. 자녀들한테 공평하게 나눈 거예요. 딸한테도 준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죠. 그 대신 부가 축적되지 않는다. 부가 축적되지 않는다. 부를 나누는 거죠. 부라는 것은 축적이 되고 커져야 됩니다. 대를 이으면서 부가 커져야 돼요. 이병철 씨가 이룬 부보다는 이건희 씨한테 넘어와서 부가 더 커졌어요.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나눠버렸다. 이병철 씨 딸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공평하게 나눠버렸다면 지금 삼성전자 있겠습니까? 공평하게 보이는 것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낙후를 씨앗이더라. 이렇게 모든 것이 공평하고 공유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부라는 것은 집중되었을 때, 부라는 것은 집중되었을 때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거기에 해서 남은 소득, 이익을 이 정문전 씨는 자꾸 그걸 삼성 사람들끼리 너무 월급 많이 주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한테 좀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내한테 주면 안 됩니까? 나도 삼성 물건 많이 사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되면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니꺼 내꺼 없어지고 삼성은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또 재투자해가지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 이사들 뭐 돈 많이 받는 걸 보면은 배가 아픈 면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을 생각을 해야 되지. 제발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설계도면 보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인간 세상의 복잡성, 양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대지진 사태로 증명된 것처럼 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